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집중호우와 무더위 속에 다시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축된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과 친일 청산 문제, 여기에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는 여전히 진전의 고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DJ가 그립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9년 8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 지 11년이 되었지만 이 같은 그리움은 단순히 옛사람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년 특집으로 김대중 리더십,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최경환 전 국회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TJ 서거 11주년을 기념해서 김대중 리더십을 주제로 두 분 모시고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영태 교수님은 이제 DJ의 전문적인 거의 독보적인 이 학자시고요. 그다음에 이 최경환 의원께서는 DJ의 영원한 비서로 불리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시게 돼서 또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토론해야 될 첫 번째 주제가 김대중 리더십이 다시 이렇게 떠올리는 이유,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을 때마다 DJ 리더십을 다시 찾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패널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고 또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노벨 평화상이 말해주듯이 세계적 지도자입니다. 자연히 국가 혹은 정부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생각나게 되고, 작년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 여야를 막론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 애교가 새삼스럽게 이제 떠올랐죠. 또 금년 초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상을 휩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 뿌리가 김대중 정부 때 영화 진흥 정책이었다는 거. 예. 그런 점에서 그분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제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대처 모범 국가로 그렇게 칭송을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배경을 살펴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 4대 보험 확충, 그리고 IT 산업 육성, 네. 이런 것들이 환자가 발생하면 앱을 통해서 정밀 추적하는 거라든가 이건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예. 그래서 살아계실 때도 그렇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나고 그분의 지도력이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IMF 때 이렇게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가를 부활하는 프로젝트들, 이 부분을 꾸려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최경환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 김대중 리더십이 위기 때마다 다시 소환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9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네. 지금 2020년까지 사반세기 2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개혁 정부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9년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보수 정권이 하려고 했던 국가적 의제가 무언가는 잘 잡히지가 않아요. 예.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도가 잡히는데, 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또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오는 그 기간 동안 어떤 그 외환위기 극복이랄지, 남북관계의 진전이랄지, 혹은 IT 국가를 만들어내는가 할지, 또 복지사회를 만들어내는가 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은 사회적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런 국가적 의제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개혁정부였다. 김대중 정부에 시작되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년까지 해서 15년 그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한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또다시 그 개혁 정부를 이어갈 개혁 정권을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뿌리로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 재조명 이런 걸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는가. 그 11주년을 맞아서 각별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의 상황에서 김대중 리더십을 다시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정치 철학의 근간이 서생적 문제 의식, 그리고 상인적인 현실 감각, 이른바 중용의 묘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뜻하는 바들이 이 정치 리더들이라든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매우 편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곤 합니다. 최영태 교수님, 이 TJ의 정치 철학 근간을 흐르는 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서생적 문제의식이란 김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 현대사의 주요 과제를 보면은 새로 도입한 민주주의를 정착화시키는 것이고, 분단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것을 풀려는 그런 의지였거든요. 그래서 평생 민주화에 헌신했고 수평적 정권 개최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또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IMF 위기를 극복하고 또 IT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에 대한 투철한 역사의식으로부터 저는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인적 현실 감각이란 뭐냐? 진보 진영이 총론에는 강한데 강론에서 약해요. 실천적 측면에서. 김 대통령은 비전과 가치 중심이면서도 그것을 실현한 방식은 매우 실용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주의자였고요. 이 애교 문제를 얘기할 때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미국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 이게 이제 능력이고 실천, 강론 단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 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기념사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가슴이 뭉클하는, 국민들을 감동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미숙하고, 그래서 오늘날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것이 하나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진보 진영은 김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상인적 현실 감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능력 있는 정권이 되고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강론에 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최경환 의원님,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현실 정치에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최영태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후자, 상인적 현실 감각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김대중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요체를 표현하신 건데요. 그 서생적 문제의식은 또 다른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 행동하는 양심과 일맥상통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참여하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김대중 리더십의 특징은 일과 사업과 정치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리더십은 지사 열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참여해서 꼭 이뤄내고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일을 성공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인적 현실 감각을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치와 관련해서 요즘 우리 정치가 너무 이념에 묶여 있고 네. 진영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념 싸움, 진영 싸움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공리공론 네. 그리고 상대방을 원칙을 가지고 따지면서 묶어두려고 하는 예. 그러면 실질적인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 함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도주의.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휘호를 잘 쓰시는데 경천애인이라는 말하고 실사구시라는 말을 제일 많이 네. 쓰십니다. 실사구시. 실제에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념에 묶여 있거나 진영으로 갈라서서 공론하는 또 이 팬덤 적극적 지지자들이 묶여서 어떤 그 원칙이나 이거에 또 묶여서 실질적으로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결국 국가적 과제에서 실적을 내고 업적을 내는 일에 집중하는데도 그 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하게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정치인들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그러면은 방금 최경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상인적 현실 감각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서생적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 국회의원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국가 전체의 틀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구에 매몰된다든가 지역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양립을 하도록 만든 게 이제 김대중 리더십의 요체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른바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풀어가 본다면 최경태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 정치인들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 정치인들이 어떤 부분의 근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호남 정치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때부터 한 50여 년 동안 굳건한 동맹을 맺었어요. 예.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김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그분이 단순히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지역균형 발전 등등이 네. 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였고 또 그게 호남민들이 바라는 그런 가치고 정책이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이거든요. 여기가 목포니까 목포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하면 19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박정희가 김 대통령을 즉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 기간에 목포를 2번을 내려왔습니다.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관들이 목포에 와가지고 각종 공약을 내걸었죠. 목포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물욕 앞에서. 그런데 목포 시민들이 김 대통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인물됨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1967년 목포 시민들이 김대중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재선시킨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삶에 있어서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7년 선거가요? 그다음에 1997년 선거 때 강주 같은 경우는 김대중 후보에게 97.3%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전남은 95%의 지지를 보냈어요. 이건 어떤 절대적 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한 것은 그의 가치 비전에 공감했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이 지역 출신으로서 이제 정치를 하고 호남의 지지를 받고 전국적인 인물이 되려고 할 때는 바로 그냥 우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김 대통령과 같은 특출한 정책을 내걸고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고 하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얼마나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분의 신선함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김대중을 닮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면은 정책 능력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 능력에서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선감을 주고 저 사람이 당선되면은 뭔가 한국 사회가 바꿔지겠구나.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토론의 이 의제들이 지금 DJ 리더십을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치적 리더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점도.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총선,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더를 선별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눈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리더십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남북관계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서생적 문제 인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DJ 리더십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 호남의 가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용인술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협치, 소통 이런 키워드로 나타나는데요. 좀 최 교수님, 그 DJ의 용인술에서 나타난 정책 리더십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김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수혈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 대개 보면 이제 개혁적인 인물들을 많이 수용했어요. 개혁적인 인물들이요? 국회라는 것은 나라에 나아갈 큰 방향,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제 개혁적인 인물을 수용했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장관이나 혹은 주요 직책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임명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강인덕 씨를 갖다 임명했거든요. 그건 뭐 때문이냐 하면은 당시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보수층이 불안해하니까 이들을 잠재우고 해야만 남북 관계에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장관을 보수적인 사람으로 임명해서 안심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IMF 야전사령관의 경우는 이제 재경부 장관의 이규성, 금융감독위원장의 이현재 씨를 발탁했는데 이 두 분이 모두 자민련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DJP 연대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소수였기 때문에 끈끈한 이 결합력 그리고 이제 자민련 출신 중에는 과거 이제 국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발탁해 가지고 이제 능력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책의 큰 방향, 나아갈 방향은 김 대통령이 모두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보수적인 사람들을 발탁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 자신감, 그게 바로 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발탁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얼핏 하면 코드 인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협소한 인재풀 속에서 나와 과거 같이 일을 한 사람들 속에서만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김 대통령의 용인술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DJP 연대는 소수 정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연합 정치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이거든요. 사실 DJP 연대는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교훈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정치인들이 거기서 교훈을 별로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DJP 연대를요?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고 생각해 보세요. DJP 연대가 안 되었다면은 과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는가? 39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그다음에 소수 정권 속에서 그리고 IMF란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DJP 연대 없이 그 위기를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그 최경환 의원께서는 이제 DJ 대통령을 굉장히 오래 모셨어요,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서 이런 용인술이라고 하는 측면, 인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DJP 연대, 서생적 문제인식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김대중 리더십의
그 요체는 성공하는 리더십, 일, 사업, 정치에서 일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입니다.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입장에는 당연하게 일을 성공시키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DJF 연합이라는 것은 일을 성공시킨 리더십에 발현된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거고 지금 정치를 보면은 너무 정치가 협소해졌어요. 예. 진영으로 또 이념으로 너무 뭉쳐 있고 팬덤이 너무 강화돼 있고 이런 현상에서 정치의 참여도 폭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 진영과 인연이 있고 뭔가 관계된 사람만이 참여하는 옛날에 비하면 너무 협소해져 버린 거죠. 네. 저는 이건 크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권 내에서 그 진영 밖의 사람들을 개혁 세력에 참여시키는 노력들, 네.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노력들, 전혀 밖에 또, 있는. 예, 예. 그리고 완전히 자기 개혁 세력이 아닌 보수 중도 세력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과의 협치 연합 노력 이런 노력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그 양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루어질 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차기 정권의 창출, 개혁 정권의 창출에 기본을 놓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DJ의 그 판단의 기준은 국민 통합 그런 부분에 방점이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함께 했을 때만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예. 남북관계 해결하는데도 그렇게 국민들의 참여를 만들어내는 구조화하려고 노력했고 네. 민화앱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조화를 했죠. 특히 외환위기 때 보여줬던 금모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걸 예를 나오듯이 그런 국민적인 합의, 통합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 네. 정말 국민들의 협력과 단합이 없으면 힘듭니다. 네. 다 자기 소리 내고 자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단합된 힘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정치 리더십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아주 중요한 그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당시 IMF 경제 위기 상황이 이제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울컥하시는 모습도 보여요. 앞으로 더 많은 고통들이 있고 실업자들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가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 상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이 부분을 당연히 이 기본소득화 해야 되는 그런 논의까지도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대중 리더십이 지금 오늘의 이 시기 코로나 전국에서 발휘 된다라고 하면 최 교수님 경제 문제 해법 어떤 부분들을 키워드로 이렇게 제시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네. 그리고 민주 진영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은 좀 정치 과잉의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 과잉이다. 예, 정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반면에 국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나 실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능력이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과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김 대통령은 취임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IMF 위기 극복에 쏟았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들을 발탁시키고 본인이 매사를 다 체크하고 하면서 하루하루 진전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점검을 한 것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를 그런 자세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 좀 끄고 네. 이 국민들이 정말로 앞서 주장하는 이런 문제들에 몰두하는 이렇게만 된다면 저는 정권 재창출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을 이루는 이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네. 그런 측면이시고요. 정권 창출 안 되면 아무 소용없게 되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면 탑을 잡는 것이죠. 그렇겠죠. 네. 일단 그 남북 관계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분위기가 갑자기 악화됐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가 되니까 이제 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지난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이제 북한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비등한 여론이 나오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김대중 리더십의 남북관계 지금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이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풀려 나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김대중 정부 때 제시했던 것이 포괄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남한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네. 그래서 일괄 타결론인데 예. 다만 일괄 타결을 동시적으로 단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북한은 마다할 것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은 네.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남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인데 저는 그게 지금도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김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강경파였어요. 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설득해서 햇볕 정책에 열려는 지지자로 만들었잖아요. 예. 또 부시가 등장해가지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죠. 그 부시로부터 모욕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부시를 설득해서 부시가 한국에 왔을 때 도라선역에 가가지고 평화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리더에게는 이런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이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것을 설득하는 애교력.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주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네. 그래야만 북핵 문제가 풀리고 남북 문제가 풀리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경환 의원께서는 지금 그 남북관계 이 부분 이렇게 쭉 그 TJ께서 풀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셨는데요.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조금 전에 최영태 교수께서는 이제 그 미국을 설득하는 능력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경환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네.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맘쯤 되면은 이제 큰 성과들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그렇죠.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노무현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 네. 그 전략은 맞다고 보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차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일을 할 때는 망원경과 현미경이 같이 있어야 된다. 네. 망원경처럼 멀리 보지만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을 성공시키려면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엄청난 그 일들을 해놨잖아요. 네. 북미 회담까지 두 차례 이루어지고. 굉장한 성과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올해 들어와서 그냥 다 없던 일로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네. 좀 치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2006.15 남북 정상회담을 보더라도요. 2000년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98년도였습니다. 2년 반 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 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그 비료, 쌀 이런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금강산 관광도 하고 소태 방북도 하고 네. 이런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미국, 일본 찾아가서 또 러시아, 중국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 설득을 했습니다. 네. 이해를 받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성사를 시켰거든요. 네. 관리도 아주 치밀하게 그분이 성격이 또 그러기도 하고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그런 치밀함이 있었다. 근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그냥 큰 원칙만 제시하고 그냥 크게 나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치밀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설득력,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최영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력은 정치적 권위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수많은 고난을 받은 이런 그런 부분들 또 민주인권 지도자로서 국제적 명망이 그것 하나의 도움이 되었지만 네. 설득력이 우리 정부에는 부족했다. 북한에 대해 설득하는 힘, 트럼프를 설득하는 힘이 약했다. 트럼프의 너무 호언장담만 믿고 단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데 TJ라면 그렇게 안 했을까 합니다. 제재 속에서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남북 민간 교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재량껏 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전부 제재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쪽달싹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그게 이제 그런 반드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사정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치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네. 저도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네. 드린다면은 치밀함, 논리성이 필요하거든요. 예. 최경환 의원이 말한 치밀함. 그래 이제 앞에 설득력 얘기를 했는데 북한을 상대할 때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네. 일관성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격차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는 남한과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핵무기를 통해서 그 열세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은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 신뢰를 줘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보면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남한은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네. 국방비가 몇 프로 늘어났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은 재래식 무기로 더 이상 경쟁을 할 수가 없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남한 정부는 우리들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네. 그럼 남한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이런 데 대한 의문심을 갖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남북한 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를 열려면 정말로 치밀하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조망해야지 예. 어느 하나하나로 단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트럼프 무기 장사에 들러리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도 고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시간 아이템들이 굉장히 주제가 많았는데 시간이 벌써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현안에 집중해가지고 좀 짧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고 내년 상반기면은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둔 호남 정치, DJ 리더십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봐본다면 차세대 정치 리더,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나올 사람들을 DJ 리더십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정책 능력에서 좀 탁월한 사람이 나왔으면 정책 좋겠어요. 능력에서 탁월한 사람. 예. 그래서 그냥 선거에서 당선되는 그래서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라는 혹은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네. 큰 포부를 갖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1967년 목포에서 이제 선거를 할 때 목포 시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김병삼과 대결이 아니라 박정희와 대결하고 있다. 네. 내가 대통령에 한번 도전하게 되니까 나를 좀 키워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큰 포부를 갖고 그 포부에 어울릴 수 있는 신뢰감을 가지려면 저 친구는 정책 능력에서 뛰어나다. 네. 그리고 동시에 또 실천력이라든가 이런 뛰어나다. 그런 걸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국가적 의제를 충실히 개발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데는 너무 우리가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 국제적 식견이나 또 세계사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은 네. 그리고 그런 그 도덕성을 기반으로 또 정치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에서도 네. 국제사회에서도 발언력이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이번에는 좀 그런 분야까지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안목을 좀 갖춘 리더가 나와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김대중 리더십을 우리가 오늘 주제가 지역에서 세계로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 방송 같은 경우가 지역의 청소년들, 차세대 리더가 되기 위한 친구들한테 이 김대중 리더십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함양시켜주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의식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최경환 의원께서는 이 김대중 평화캠프 이 부분들을 많이 이끌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대중 리더십을 청년층, 청소년층, 청년층에게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목포 MBC가 주관해서 하이도 모실길 걷기 행사라는 걸 했어요. 그랬죠.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가이드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 기념관에서 목포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평화 비전 스쿨이라는 고등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처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장르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젊은 친구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 동년 그 세대들 공감하는 세대들로 얘기해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봐요. 그 연배들 어른들의 이야기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여러 가지 문화 장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퇴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노르웨이의 스타방게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대서양이면은 항구 도시인데요. 놀라운 것은 조그만 도시입니다. 꼭 목포하고 인구도 한 27, 8만 목포하고 똑같고 환경이 비슷합니다. 근데 매년 전국적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그 도시에 모아서 포럼도 하고 세계적 주제에 대해서 분쟁이 테러나 이런 평화 주제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목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업적도 크게 선양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의 자부심, 자존감도 크게 높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영태 교수님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청년층에게 교육하는 방법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역사적 인물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젊은이들이 김 대통령을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저는 김대중 자서전을 젊은층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자서전은 한국 현대사의 파노라마를 그대로 적어놓고 또 그 현대사 속에서 김 대통령이 어떻게 치열하게 살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그 대통령 글쓰기의 저자인 강홍국 씨에 의하면은 김대중 자서전은 글쓰기의 교범이고 또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처칠 해교록에 비견될 만한 그런 명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대중 자서전에 보면 김 대통령이 특히 이 독서, 즉 책 읽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중고등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아주 큰 시사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서의 힘을 강조해 주셨군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서 DJ 리더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인동초로 불리는 김대중은 수많은 역경과 실패를 이은 성공으로 도전과 희망의 아이콘으로도 불립니다. DJ 리더십의 근간에 있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실용주의 정신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DJ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이 DJ 리더십을 정리하고 발전시켜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